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경영학부 남기석입니다.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날과 같은 날씨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 2017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비한 모의 논술 해설과 더불어서 앞으로 그 가을에 있게 될 본 시험이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몇 가지 팁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요. 첫 번째는 먼저 출제 의도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그 네 개의 문항에 대해서 해설과 더불어서 평가 지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대에는 늘 논술 문제의 출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과학적인 사고 능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문제를 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되도록이면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출제 영역의 학문적인 영역 간의 균형을 일단은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문제에서 보셨듯이 고전문도 있고 뭐 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영어 지문도 있죠. 그래서 분야도 이제 문학이라든가 심리, 경제, 여러 가지 예술 등등 어떤 지문이 일단은 나올지 일단은 모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대학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라. 그런 문제는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되도록이면은 그 고등학교 교과서, 그 교과서가 안 되면 EBS 수능 교재에서 되도록이면 제시문을 찾아가지고, 근데 그 제시문의 내용을 안다고 해가지고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제시문 간의 연관성이라든가 그 문제에 맞게끔 한 제시문에서 또 다른 제시문을 비판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고력,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구성면을 보셨겠지만은 제시문 5개와 이번에 자료 1개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5개 가운데서 4개가 전부 고등학교 교과서 아니면은 EBS 수능 교재에서 출제가 됐고요. 이것은 다름 아닌 그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덜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우리 외대도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외대 문제는 크게 이제 파트 1과 파트 2로 두 부분으로서 나누어서 출제가 됩니다. 파트 1과 파트 1에서는 이제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풀어보셨겠지만은 늘 요지를 파악하라, 아니면은 주제 의식을 찾아라. 시에 있어서는 어떤 주장이나 설명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 의식을 찾으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판 평가형 문제죠.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제시문 간의 내용적인 연관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이고요. 이번에 문제 1에서는 그 두 가지 제시문 요지하고 그다음에 시, 김광규의 안개의 나라라는 시를 이번에는 출제했는데, 그 시 가운데서 주제 의식을 한번 찾아보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 2에서는 이제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관점에서 제시문 1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인데요. 나중에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지만은 두 번째 문제는 제시문 3개 또는 제시문 2개가 나오게 되고, 한 제시문에서 다른 제시문을 바라봤을 때 그 대상의 제시문이 미처 언급하지 못한 부분들 또는 약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 알죠? 2개의 원이 있을 때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A집합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다른 지문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그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이번도 마찬가지지만은 제시문 2와 3에서 3의 제시문을 가지고 비췄을 때 여기서 비판될 수 있는 미처 얘기하지 못한
그런 글의 약점을 찾아내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늘 그런 식의 문제가 문제 2에서 두 번째 문제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파트 1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을 반복하는 얘기지만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텍스트에 대한 독해를 통해서 얻은 핵심 사상을, 글의 소재나 주제의 성격이 다른, 이 얘기는 이제 되도록이면 제시문이 이제 A에서 만약에 B를 비판하라고 했을 때 되도록이면 A와 B의 성격이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길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제시문을 낸 다음에 하나의 제시문의 어떤 중심 사상을 다른 제시문에 비판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일단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제시문에서 간과하고 있는 점들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두 번째 문제를 풀 수 있는 관건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첫 번째 파트에서는 늘 영어 제시문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안 나오셨으면 안 나오면은 좋겠지만은 저희 학교 이름이 뭡니까? 한국대학교인가요? 한국외국어대학교죠. 외국어를 다 낼 수는 없고 대표적인 영어를 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저희 학교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자질들이 필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일단은 소통 능력이 필요하겠죠.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한글을 이해하고 한국어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갖춰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늘 제시문 1이든 아니면 제시문 2에서 영어 제시문을 내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독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제시문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험생 수준에서 적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제시문을 내고자 하는데 이번에 어려우셨나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반응이 신통치 않은데요. 이번에는 이제 사물 인터넷의 제시문을 교과서에서는 찾지 못하고 다른 그 잡지에서 발췌를 했는데 내용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출제를 할 때 사실은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들어가시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풀 때 과연 이게 너무 어렵지 않은가 항상 그 검증을 거친 다음에 내놓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3은 파트 2와 파트 4의 첫 번째 문제가 되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문제 3의 네 번째 제시문이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뭔가요? 박지원의 미리하고 도하기죠. 하룻밤에 강을 9번 건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5에서는 이제 감각적 결과가 지각적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는 그런 글이 나오는데요. 문제 3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비교 분석 능력입니다. 문제가 아주 어려울 때는 비교를 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비교의 층위를 찾아가지고 두 개의 제시문 가운데서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비교를 하고 또 두 제시문 간의 차이점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 차이점을 언급해주는, 즉 비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히 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두 제시문을 면밀하게 살핀 다음에 일단은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끌어내면 되고요. 문제 4에서는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출제한 문제 가운데서 가장 깔끔한,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도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정보 면에서는 가장 적은 정보를 제시해 주지만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여기에 문제를 푸는데 많이 기여되었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판단하고자 문제를 냈습니다. 사에서는 이제 그 카네만과 트보스키라는 사람의 어떤 가치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과 손실에 대한 이해가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객관적인 기대값에 근거하기보다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주관적인 가치, 즉 만족감이라든가 상실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내용을 실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유추해낼 수 있는가라는 능력을 보고자 했습니다. 이제 내용적 측면에서는 좋은 말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한국외대 통합노술 교육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적인 통찰 능력, 그다음에 인식 능력의 함양, 무엇보다도 이제 비판적 사고력이죠. 그다음에 전문인으로서 적합한 통합적인 탐구 능력과 적성 개발,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및 세계관 정립. 그다음에 이제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정보 분석 능력, 그다음에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표현 능력,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자 도움이 되는 그런 제시문을 담고자 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해서 학생들이 2학기에 쉽도록, 저희는 이제 그렇게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건 잘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를 냈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선행학습 방지, 그다음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고등학교 교과서, 그다음에 EBS 수능 교재를 많이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런 목표는 그래도 거의 90% 이상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네 번째, 그 감시와 통제 규율 권력이라는 철학적인 주제와 그다음에 문학 작품의 주제 의식을 사회적인 현안과 연결 적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시문을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사회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해 보려는 사회과학적 마인드, 그리고 비판적 안목, 그런 것들을 키우는데 자료와 제시문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앞에 두 문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트 1에서는 요지나 주제 의식을 찾아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뭔가 한 제시문에서 다른 제시문을 비판 평가해 봐라 라는 문제를 냈고요. 그다음에 위에 파트 2에서는 제시문 간 비교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자료에 제시된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적용, 추론해 보는 능력, 그것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형식적 측면에서는 보시면 알겠죠. 일단은 영어 제시문 1개 나왔고, 그다음에 한글 제시문이 일단은 2개가 나왔습니다. 파트 1에서는요. 그다음에 파트 2에서는 제시문 2개 하고, 그다음에 자료 1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료는 제시문과는 다른 성격이고요. 자료는 실제로 문제 4를 푸는 하나의 대상이 되는 지문입니다. 문제 1에서는 이제 핵심어가 아닌 요지, 주제의식, 다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은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외대 문제, 다른 학교 문제는 모르겠지만 외대 문제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1번 문제에서는 1번도 마찬가지고 사실 2, 3, 4번도 문제를 제일 먼저 조심할 거는 문제를 정확히 읽어내는 거거든요. 4번 문제가 때로는 길어집니다. 근데 수험생들이 문제를 그냥 대충 읽고 이런 답안을 요구하겠지라고 쓰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잘 보면은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차례차례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서 무슨 답을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감이 잡히게 되는데, 대충 그냥 문제 한 번 읽고 이거겠지, 본인의 상상력도 때로는 발휘해가지고 답을 쓰다 보면은 엉뚱한 답안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꼭 유의를 해 주시고요. 1번 문제는 핵심어가 아닌 요지하고 주제의식이다. 그 다음에 문제 2에서는 비판 능력을 평가하게 한 문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의 원 또는 3개의 원을 생각하셔가지고, 보통 2개의 원이 이제 대부분의 경우죠. 그래서 한 제시문에서 다른 제시문을 비춰봤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제시문 자체가 담고 있는 결함이라든가, 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또는 어떤 비판의 어떤 소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서술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문제 3에서는 이제 동일한 화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지닌
제시문 4와 제시문 5를 읽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것은 제시문 문제 3에 있어서의 그 한 두 가지 제시문이 때로는 성격이 전혀 다른 제시문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거 제시문 예를 들어 4에서 5와 비교 분석하라고 하는데 하나는 언어와 관련된 지문이고 하나는 어떤 과학 기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사실 비교가 될 수 있는 제시문인가라고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저희가 문제를 낼 때는 되도록이면은 성격이 다른 그런 제시문에서 뭔가 비교의 층위를 찾아가지고 분석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고자 하는데 문제가 쉬워질 때는 이제 좀 더 이제 제시문의 성격에 가까워지는 거죠. 같이 사회과학 지문이면 사회과학 제시문 단 그 다루는 소재나 또는 어떤 주제만 조금 다른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4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그래프가 나왔는데 반드시 그래프만 나오리라는 법이 없고요. 4에서는 그 앞으로 대학에 와가지고 그 학문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 즉 그래프라든가 또는 표 이런 것들을 보고 해석해내고 그 해석된 내용들을 다시 새로운 대상에 적용해가지고 제시문에서 아직 얘기되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추론해낼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게 문제 4에서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4를 풀 때는 문제 4를 적어도 2번 내지 한 3번을 읽어가지고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게 이거구나라는 것 감을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내고 있는 수리 논술 이런 거하고는 저희 학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준비는 여러분들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귀납적인 증명 방법을 통해서 어떤 수학의 식을 유도해내거나 증명하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어떤 표나 그런 그래프를 새로운 제시문에다가 적용해가지고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실 수학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표나 그래프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 모두 저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수학 공부는 외대 논술에 있어서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문제로 해설로 들어가 가지고요. 먼저 이번에 출제된 그러한 제시문과 자료의 출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1의 제시문은 그 미국의 유명 잡지 포브스에서 일단은 발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EBS 수능 교재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제시문을 찾아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시문 1에서는 사물의 인터넷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는 미국 잡지의 글, 그다음에 두 번째 제시문은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세 번째는 시죠. 안개의 나라라는 EBS 수능 특강 문학에 실린 시고요. 네 번째는 박지원의 일야구 도화기로서 고등학교 고전에 있는 문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EBS 인터넷 수능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 그리고 독서와 문법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자료에 있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 나중에 제가 예시 답안, 그다음 평가 지침을 해설을 할 때 금방 이해하시기가 쉬우니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시문 1의 두 문단으로 구성이 됩니다. 영어 두 문단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영어 지문은 더 기억이 잘 안 되죠. 첫 번째는 사물 인터넷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또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일종의 네트워크다라는 설명이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사물 인터넷 세상에 가져다주는 그러한 효과, 긍정적인 측면에서 논해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사물 인터넷 세상이 오면 굉장히 편리해질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제시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시문은
고등학교 독서 문법에 있는 글로서 패놉티콘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 한 사람의 권력자가 만인을 감시하는 시선으로 특징 지어지는 근대 규율 권력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패놉티콘. 그 패놉티콘에는 그 시선의 비대칭성, 즉 한쪽에서는 충분히 감시할 수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비대칭 구조가 핵심이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패놉티콘의 응용 가능성. 이거는 이제 과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도덕 개혁에서 시작해서 게으름뱅이 또는 거지를 재활시키는 네까지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러한 푸코가 이러한 그 패놉티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더욱더 확장해가지고 패놉티콘이라는 감시와 통제의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은 권력의 메커니즘으로서 재탄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개나라는 시가 제시문 3에서 제시되어 있는데요. 시를 읽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안개처럼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시지? 왜 지금 다른 제시문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지? 그런 느낌이 받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에 관한 어떤 배경적 지식을 저희는 절대로 요구하고 있지 않고요. 물론 이제 처음 시를 읽었을 때 그 주제 의식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푸코의 패놉티콘이라든가 또는 사물 인터넷 세상에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편리함들 그것과 연결해서 한번 시를 바라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힌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을 사실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되는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안개가 짙은 그런 나라에서는 그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안개에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시에서의 화자는 그러므로 이제 보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 다른 대체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그러한 그 통제된 사회, 정보가 통제된 그러한 사회 속에서 최대한 알려고 하는 그런 주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1번 문제는 다 풀으셨죠? 사실 1번 문제는 그냥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거든요. 근데 어렵게 느끼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제시문이 2개 나왔기 때문에 2개의 요지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 3의 주제의식. 그래서 수학처럼 뭐 숫자 하나로 딱 정답을 표시할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답안을 서술한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제시문 1에서는 사물 인터넷 세상이 인간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해 줄 거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의 글이라는 것을 서술해 주면 좋겠고요. 제시문 2에서는 이제 패놉티콘을 예로 들어서 근대 규율 권력의 특징을 권력자가 만인을 미세한 영역까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선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시문 3에서는 시인은 안개에 쌓여 통제되고 마비된 상황에 순응하기보다는 이걸 새롭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주제의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몇 자로 써야 되죠? 200자죠. 200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제시문 1, 제시문 2, 그 다음에 제시문 3의 주제의식까지 쓰다 보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쓰기 전에 좀 생각을 해야 돼요. 200자 내에서 어떻게 감명하고 매끄럽게 이걸 쓸 것인가. 그래서 200자 내로 짧게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핵심어를 뭘로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정보, 규율 권력인가 또는 감시 통제, 무기력 수능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 핵심어가 들어가게 요지를 서술해 주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어를 잘 찾았다고 하더라도 3000%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감점 요소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핵심어 플러스 그런 글의 핵심 주장이 또는 주제의식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서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2, 문제 2죠. 제시문 2와 제시문 3을 활용해서 제시문 1의 견해를 비판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문제 2가 나오면 어떤 그림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벤 다이어그램, 두
파트 1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한 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한 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시문 1에서는 사물 인터넷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요것을 대상으로 요 견해에 대해서 지금 요 제시문 2 페놉티콘으로 대변되는 그러한 감시와 통제 세상, 그러한 관점과 또 하나 제시문 3 즉 안개 나라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무기력해지고 오히려 어떤 보이려고 그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주체적인 노력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을 잘 뽑아내 가지고 만약에 사물 인터넷 세상에 만약에 적용해서 비판해 본다면 무엇을 비판해 볼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활용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제시문 2와 제시문 3에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요지겠죠. 그래서 요지를 파악이 됐으면 그것에 공통 분모를 뽑아내 가지고 활용하라는 건지 아니면 각각 활용하라는 건지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1의 견해를 비판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시문 1에서 제시하는 견해가 뭔지 중심 비판의 소재, 비판의 재료를 일단은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물 인터넷 사회가 가져다주는 그러한 편리함, 그것 외에 아까 그 페놉티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를 준 자가 권력을 주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물 인터넷 사회에서는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관련된 그런 사적인 정보들이 어느 사이에 사물들 간의 연결, 또 사람들과 연결을 통해서 수집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권력의 통제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비판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사물 인터넷 사회에서도 수집된 거대한 정보를 가진 자가 권력을 소유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 그러한 측면을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3을 활용해서 비판을 하자면 이건 조금 시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안개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보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 여러분들 시를 읽다 보면은 여기서 활용을 해가지고 견해를 비판하라고 하는데 비판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면 아마 이 마지막 문장에 아마 귀착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얘기가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사물 인터넷 세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해본다면은 이제 사람들은 사물 인터넷 세상의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주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 일단은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이 다 연결되다 보니까 제시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차를 타고 미팅을 가는데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교통체증이 일어난 경우에 있어서 미팅의 상대방에게 곧 좀 늦을 거라는 그런 메시지가 날아가고 또는 뭐 내가 쇼핑을 원하지도 않는데 백화점 앞에 다다르게 되면은 당신 이거 좋아하지? 이거 안 살래? 라는 그런 메시지가 뭐 휴대폰에도 뜰 수도 있고 그런 세상이 오다 보면은 뭐예요? 주체성을 상실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안개나라 사람들이 안개로 인해서 보지 못할 때에 대신 들어야 하는 것처럼 사물 인터넷 세상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올바르게 이해를 해서 인간의 주체성을 상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의 관점에서 비판을 해 나가면은 좋은 점수를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트 1의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파트 1의 문제 1은 요지 파악, 문제 2는 비판 평가 문제입니다. 이제 파트 2에서는 이제 두 제시문 간의 비교 분석 문제와 그다음에 적용 추론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평가 지침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파트 2의 이제 제시문은 이제 2개 하고 자료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제시문 4는 인리하고 도화학이죠.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일한 지각 경험이 배경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요지입니다.
낮에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낮에 강을 건넜는데 요동 땅에 있는 이제 강을 건넜는데 낮에는 신경이 눈으로 쓰이다 보니까 눈으로 이제 위태로움을 느꼈다. 그래서 거친 파도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강물 소리는 오히려 안 들리고 눈으로 위태로움을 느꼈다는 것이고, 밤에는 이제 앞에 보이는 게 없겠죠. 어두컴컴하니까. 그래서 파도가 보이지 않아서 강물 소리가 요란하게 오히려 들리고, 눈으로는 일단은 보지 못하게 됐지만 신경이 귀에 쏠림으로써 강물 소리의 그런 때문에 위태로움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상대적 지각 경험을 통해서 생활에서 평정심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게 두 번째 문단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따라서 감각에 의존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 비우기의 중요성을 두 번째 문단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시문 5에서는 EBS 수능 자료인데 가와 나 두 제시문으로 이제 나누어서 나오게 됩니다. 가는 이제 경험적 배경에 따라서 온도를 다르게 느낀다는 내용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왼손은 차가운 물입니까? 뜨거운 물입니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한 손은 차가운 물, 한 손은 아주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미지근한 물에 다시 손을 담갔을 때 느끼는 온도차가 있다는 얘기죠. 즉 찬물에 손을 담갔다가 미지근한 물에 느끼면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미지근한 물에 담으면 별로 따뜻하게 느끼지 않겠죠. 그런 감각적 배경이 따라서 느끼는 결과가 다르다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의사결정 시에 이득이나 손실의 객관적 기대값보다는 만족감이나 상실감 같은 주관적인 가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료는 이제 요 제시문에 이제 나오는 그 가치 함수를 가지고 한번 요 자료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묻기 위해서 제시하는 건데요. 가에서는 기대 이익이 같은 두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나에서는 이제 기대 이익이 아니라 그래프의 좌측에 있는 기대 손실이 같은 두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를 채택할 것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3은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가를 비교 분석하라. 제시문 5의 가가 굉장히 짧아서 문제 풀기 어렵지 않았죠. 한 5문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연하게 요지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제시문 4와 이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제시문 4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하고 도하기이기 때문에 공통점을 먼저 찾고 차이점은 뭔지를 발견하는 노력을 해보자고 한다면, 공통점은 지각 경험이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얘기는 이미 그 5의 가에서 맨 마지막 문장에 결론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으셨다면 충분히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배경이 다를 뿐이죠. 제시문 4에서는 낮과 밤이라는 배경에 따라서 강물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도 않기로 따라서 눈으로 위태로움을 느끼거나 또는 귀로 위태로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었고, 제시문 5에서는 그 배경이라는 게 사전적인 경험, 즉 차가운 물에 먼저 손을 담갔는지 아니면 따뜻한 물에 담갔는지, 그런 경험적 배경에 따라서 미지근한 물에 손을 넣었을 때 온도를 다르게 느낀다라는 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차이점으로는 이제 제시문 5의 가에서는 지각 경험이 배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만 제시한 반면에 5문장밖에 없었잖아요. 제시문 4에서는 배경에 다르게 지각되는 현상을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렇다면 그러한 눈으로 귀로 느끼는 위태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초월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대응 방법을 두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일사각오를 하고 마음을 비우면은 그냥 제자리에서 눕거나 앉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 즉 위태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 요 차이점을 서술해 주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3의 평가 지침은 두 제시문을 잘 이해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찾아내서 기술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평가를 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잘 풀으셨어요? 자신 있게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아니, 손도 못 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내리세요.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낸 외대 논술 문제 가운데서 그림이나 표가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적었어요. 딱 요거 하나였어요. 이거 하나. 근데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어도 수학의 함수를 몰라도 이 그림만 보고 뚫어지게 쳐다볼 수 있으면 사실상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제가 모의 채점을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또 점수도 받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잘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4에서는 제시한 가치함수 그래프의 먼저 의미를 설명해 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 가치함수의 근거에서 만약에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제시문에 나와 있는 A와 B가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겠느냐를 한번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 그래프를 S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요 제시한 가치함수 그래프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먼저 만약에 X축은 이익이나 손실을 나타내고요, Y축은 주관적인 가치, 만족감이나 상실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10,000원의 이익을 얻었을 때 느끼는 나의 만족감 또는 그런 가치가 가리키는 수치하고, 그 다음에 10,000원의 똑같은 금액인데 10,000원의 손실을 봤을 때 내가 느끼는 상실감, 즉 가치의 하락폭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대칭적입니까? 아니면 비대칭적입니까? 비대칭적이죠. 예? 대칭이 아니죠. 만약에 대칭이라면은 10,000원의 손실을 보더라도 상실되는 가치는 몇이 돼야 되는 거예요? 3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2배가 됐습니다. 2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서로 가치의 상승폭과 하락폭이 다르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그래프가 점점 이익이 증가하거나 또는 손실이 증가할수록 기울기가 어때요? 완만해지죠. 완만해진다는 얘기는 이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예요? 변화되는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폭이 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텍스트로 얘기하기를 하면 이익과 손실 한 단위당 변화량을 기준으로 우리가 삼을 때 첫 번째는 동일한 크기의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손실에 따른 가치의 하락폭이 이익을 통해 얻은 가치의 상승폭보다 더 크다는 것, 더 리스크에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익이나 손실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에 가치함수의 기울기가 완만해져서 가치의 변화폭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 더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두 가지만 서술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제안은 무조건 10,000원을 받는 경우, 두 번째 선택지는 2분의 1의 확률로 전혀 안 받든지 아니면은 20,000원을 받을 수 있든지. 그러면 둘 간의 기대값은 어때요?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10,000원으로서 동일합니다. 그렇죠? 10,000원으로 동일한데 A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기대값은 10,000원인데 10,000원을 이익을 얻을 때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 그것은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의 경우는 2분의 1로 아예 못 받든지 0이든지 아니면은 20,000원을 잃게 되든지. 근데 그때의 경우가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평균 가치 하락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0과 8 사이에 평균적인 가치 상실분은 4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4를 잃는 것과 아니죠. 이거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B에 관한 얘기고,
A에 있어서의 그러한 문제는 10,000원을 무조건 받는 경우에 3하고 0을 받거나 아니면 20,000을 받거나 2분의 1씩 받는 거죠. 그래서 0을 받게 되면은 느끼는 가치는 0이고 20,000을 받게 되면은 느끼는 가치는 4기 때문에 평균적인 가치는 2죠. 그래서 확실하게 10,000원을 받게 되면은 3의 가치를 느낄 것이고, 만약에 확률적인 그런 게임에 의한 제한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은 얼마예요? 가치가 2가 되는 거죠. 만족도가. 따라서 2와 3을 비교해 볼 때 가치가 1이 더 많은, 위험이 전혀 없는 10,000원을 무조건 받겠다는 선택을 A가 할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해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손실의 경우입니다. 손실의 경우는 무조건 교통 법규를 위반했죠. 위반했는데 벌금을 무조건 내는 경우, 10,000원을 낼 것인지 아니면은 모른 척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적발이 된다면은 20,000원의 벌금을 내야 돼요. 단 적발될 확률은 얼마라고요? 2분의 1. 그런 경우에 둘 중에 무조건 10,000원의 벌금을 낼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 하고 있다가 혹시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에 끝까지 버텨보는 그런 안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것을 B가 선택할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근데 재심문에서는 뭐예요? 의사결정의 기준을 뭐로 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손실의 기대값 그 자체가 아닌 그 손실로 인해서 얻는 상실감이죠. 주관적인 가치, 즉 Y축에 나와 있는 그 값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투버스키와 이제 카네만이 제시한 기대 이론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무조건 10,000원을 내는 경우는 가치 상실분이 가치 상실분이 6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른 척하고 버티는 거, 그 경우는 0이나 아니면 20,000원을 나중에 적발이 돼가지고 내게 되는 경우에는 가치 상실분이 8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가치 상실분은 4입니다. 그럼 더 적게 느끼는 경우에는 후자가 되겠죠. 4와 6을 비교를 해야 되니까 더 적게 상실감을 느끼는. 그래서 그러한 제시문 5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기대 이론의 설명을 구체적인 A와 B의 의사결정 문제에 적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는 것을 잘 서술하고 그 이유를 쓸 수 있는지를 물은 건데, 이 그림만 잘 따라가면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는 냈는데 어떤 답안을 여러분들이 써줄지는 다음 주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침으로서는 일단은 카네만과 투버스키가 제시한 가치함수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를 일단 잘 설명해야 되고, 왜냐하면 물었으니까요. 설명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A와 B가 어떤 결정을 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럼 감점의 대상이 되죠. 그 이유는 다시 돌아가서 가치함수의 의사결정 기준이 기대값이 아니라 주관적인 가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그 내용을 쓰면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A와 B에 대한 그런 유추되는 결론과 이유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박수 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제가 제대로 설명을 한 건가요? 예년보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내가 오늘 문제를 잘 풀었는지, 내가 외대 본고사에 내가 올 수 있는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해서 시험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시험 못 봤다고 해가지고 가을에 오지 말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고사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문제가 그대로 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의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장 채점을 하다 보면은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대개 2번이나 또는 3번하고 4번이 결정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4번은
잘 쓴 사람과 못 쓴 사람의 차가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단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번은 문제 안에 정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적어도 2번 내지 3번은 읽은 다음에 차근차근 따라가라는 겁니다. 예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한 3줄 4줄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은 저절로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유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대하는 데이터들 또는 뭐 교과서의 사회 과목이라든가 다 그 통계나 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유심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비법, 진짜 그 외대 논술에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은 뭔가요? 문제만 계속 푼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수학의 고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진짜 잘 푸는 사람은 출제자가 왜 이 문제를 냈는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 문제의 의도가 뭔지를 잘 알면은 그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대 논술에서 각각의 문제에 도대체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의도를 파악하면 되는데, 그럼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러한 교과서의 여러 자료들을 늘상 대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2번 비판 평가하는 문제를 만든다면은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여러분들 독서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자료 가운데서 만약에 4번의 문제를 만든다면은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 실제로 문제를 만들어다 보면은 이 문제의 설계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역발상으로 이 출제자들이 이 문제를 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가 힘드시다면은 친구들끼리라도 서너 명씩 어떤 글들 또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 패턴에 맞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는 노력에서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요? 자, 여러분들 다 외대 논술에서 합격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대를 만나면 뭐가 보인다고요? 한번 구호 외치고 끝낼까요? 제가 외대를 만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계가 보인다. 자, 외대를 만나면, 예, 감사합니다.